어머님, 죄송한데 이제는 좀 분담을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전기세, 가스비, 식비 다 저희가 부담하고 있어요. 아무 말 없이 계시길래 모른 척 했지만 같이 사는 거면 같이 책임지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며느리 말대로 제가 정말 그렇게 눈치 없이 살고 있는 걸까요? 김치 담가주고 손주들 밥 챙기고 눈치 보며 한 구석에 조용히 있었는데 이제 와서 생활비 정산이라니요. 같이 사는 것도 숨 쉬는 것도 미안해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실래요? 말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친 지 벌써 일주일째였죠. 50년을 살던 시골집에서 혼자 지내다가 이런 일이 생기니 아들 성준이 매일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랑 함께 사세요. 성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어떤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양원 얘기까지 나왔을 때는 정말 서운했거든요. 자식이 부모를 요양원에 보낸다는 건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준아, 엄마는 괜찮다. 집에서 혼자 지낼 수 있어. 어머니, 안 됩니다. 또 다치시면 어떻게 해요? 윤희도 어머니 모시고 싶다고 했어요. 며느리 윤희는 정말 그렇게 말했을까요? 말수는 의심스러웠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퇴원과 함께 서울 아들 집으로 올라가게 되었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부터가 낯설었습니다. 시골에서는 평생 계단만 오르내렸는데 이 작은 상자 안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게 어찌나 어색하던지요. 12층이라니 말순이 살던 집보다 훨씬 높은 곳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윤희가 나와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윤희는 분명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뭔가 경계하는 기색이 느껴졌죠. 말수는 그런 윤희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50년을 살아온 여자의 눈썰미였달까요? 집안은 말순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좁았습니다. 거실과 부엌이 한 공간에 있고 방도 3개뿐이었어요. 그런데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윤희가 살림을 꼼꼼히 하는 사람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어머님 방은 여기예요. 작지만 창문도 있고 햇볕도 잘 들어와요. 방 안에는 침대와 작은 화장대, 그리고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시골집 안방보다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어요. 말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짐을 정리하는 중에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어머, 사돈 오셨네요. 윤희 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말수는 어색했지만 인사를 하러 나갔죠. 아이고, 사돈. 이제 서울 구경하러 오셨네요. 윤희 어머니는 말순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어쩐지 달갑지 않았어요. 시골에서 혼자 사시다가 이런 좋은 아파트에서 살게 되셨네요. 부러워요. 부러워한다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빈정거리는 것 같았죠. 말수는 그냥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사돈, 우리 윤희가 고생 많이 할 거예요. 시어머니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죠? 아,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패 끼치지 않게 조심하겠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만 윤희 어머니는 더 노골적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과 생활 방식이 다르잖아요. 서로 배려하며 살아야죠. 배려하며 살자는 말이 왜 이렇게 날카롭게 들리는지 모르겠었습니다. 말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손자 민호와 5살인 손녀 소율이 있었죠. 아이들은 할머니가 온다고 해서 신이 났을 텐데 막상 보니
어색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호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소율은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있기만 했어요. 말수는 손녀가 예뻐서 손을 내밀었는데 소율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소율아, 할머니한테 인사해야지. 윤희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아이가 낯을 가리는 게 당연하다는 식이었죠. 식사를 하면서 말수는 계속 눈치를 봤습니다. 반찬 그릇에 손을 뻗을 때마다 윤희의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김치가 짜다, 국이 싱겁다, 이런 말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남의 집 음식에 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어머님, 불편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윤희가 말했지만 정작 말순이 뭔가 말하려고 하면 그건 제가 할게요 하며 막아버렸습니다. 설거지를 하려고 해도 빨래를 개려고 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님, 거긴 제가 할게요. 편히 쉬세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효성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다른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윤희는 말순이 집안일에 손 떼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손님을 대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정작 윤희 어머니는 하루 걸러 하루로 찾아왔습니다. 마치 자기 집인 양 냉장고를 열어보고 반찬 투정을 하고 손자 손녀들 데리고 나가겠다며 윤희를 조르기도 했어요. 말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말수는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점점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일까요? 아니면 그냥 얹혀 사는 사람일까요? 시골집에서는 집주인이었는데 여기서는 손님도 가족도 아닌 애매한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밤이 되어 혼자 방에 누워 있으니 더욱 쓸쓸했습니다. 시골집에서 들리던 벌레 소리 대신 차 소리와 에어컨 소리만 들렸죠. 말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았을까요? 말순이 아들 집에 온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조용히 거실을 치우고 아이들 학교 갈 준비를 도왔죠. 윤희가 어머님, 거긴 제가 할게요라고 말해도 말수는 눈치껏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했습니다. 손자 민호의 가방을 챙겨주고 손녀 소율의 머리를 예쁘게 묶어주기도 했어요. 아이들이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할머니가 해주는 김밥이 맛있다는 걸 알게 된 후로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민호가 말순이 만든 김밥을 한 입 베어물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 말순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시골에서 혼자 지낼 때는 이런 소소한 기쁨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윤희의 표정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말순이 뭔가 하려고 하면 어머님, 편히 쉬세요라는 말을 반복했죠. 마치 말순이 집안일을 하는 게 부담스러운 것처럼 보였어요. 어느 날 오후 윤희 어머니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과일을 한 봉지 들고 왔더군요. 사돈 어머니, 안 계세요? 계시네요. 말순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걸 보더니 윤희 어머니는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편하게 지내시나 봐요. 우리 윤희가 고생이 많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려고 하는데. 그러시겠죠.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민해요. 특히 살림살이에 간섭받는 걸 싫어하거든요. 윤희 어머니는 계속해서 날카로운 말들을 던졌습니다. 말수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며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녁에 윤희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말수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도우려고 했는데 윤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윤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준비해온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 생활비예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봉투는 두툼했고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어요.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윤희가 말을 흐렸습니다. 말수는 고맙다며 봉투를 받았어요. 아들 며느리가 용돈까지 챙겨주다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봉투 안에서 나온 건 돈이 아니었어요. A4 용지 반장이 접혀서 들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손이 떨리며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깔끔한 글씨로 항목들이 적혀 있었어요. 이번 달 생활비 정산서 식비 20만 원, 수도세 분담 3만 원, 관리비 분담 5만 원, 전기세 분담 4만 원, 기타 생활용품비 3만 원, 합계 35만 원. 그 아래에는 더 작은 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편안히 지내실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용만 계산했습니다. 매월 말일까지 입금 부탁드립니다. 말수는 종이를 든 채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왜 돈을 달라는 종이가 들어있을까요? 가슴이 답답해져서 숨을 쉬기가 어려웠습니다. 손자, 손녀들 챙겨주고 김밥도 싸주고 집안 청소도 도왔는데 그래도 돈을 내야 하는 걸까요? 시골집에서 혼자 살 때는 한 달에 10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직접 기른 채소도 있고 이웃들이 나눠주는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35만 원이나 내야 한다니요. 말수는 통장을 꺼내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농사 지으며 모은 돈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매달 나가면 금방 바닥날 것 같았어요. 문득 윤희 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민하다고 했던 그 말이요. 혹시 윤희도 말순이 부담스러워서 이런 종이를 준 걸까요? 말순은 종이를 다시 접어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성준이 알면 윤희와 싸울 것 같았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말수는 나가기가 싫었습니다. 윤희와 눈을 마주치기가 어색했어요. 하지만 안 나갈 수도 없는 일이었죠. 어머님, 식사하세요. 윤희가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식탁에 앉아서도 말수는 젓가락을 제대로 들 수가 없었습니다. 밥 한 숟가락에도 돈이 든다고 생각하니 목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할머니, 왜 안 드세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수는 괜찮다며 억지로 웃었어요. 배가 별로 안 고파서 그래. 할머니도 다이어트 해요? 소율이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이제는 이 집의 가족이 아니라 세입자가 되었다는 걸 말이죠. 그날 밤 말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여기서 살아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다시 시골로 내려가는 게 나을까요? 봉투 속 종이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35만 원. 그 돈이면 시골에서 2달은 넉넉히 살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말순이 정산서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윤희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집안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말순이 화장실에서 나오면 전등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고 부엌 가스레인지 밸브가 제대로 잠겨 있는지도 체크했습니다. 아휴, 어머님이 불도 잘 안 끄시고 전기세 또 올랐어요. 윤희가 전기 고지서를 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수는 어제까지만 해도 화장실 불을 끄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가 조심할게. 말순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만 윤희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몇 가지 지켜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그러더니 냉장고로 가서 뭔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포스트잇들이었어요. 이 반찬은 성준이가 회사에서 먹을 도시락용이고요.
이 우유는 아이들 아침 급식용이에요. 노란색, 파란색, 분홍색 포스트잇이 냉장고 곳곳에 붙었습니다. 마치 각자의 영역을 표시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김치는 제가 친정 어머니께 받은 거라서 어머님께서는 이쪽 김치통 드시면 돼요. 말순이 늘 먹던 김치통에도 작은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어머님 전용이라고 적힌 작은 라벨이었어요. 아, 그리고 욕실 사용 시간표도 만들었어요. 윤희가 욕실 문에 시간표를 붙였습니다. 오전 6시부터 7시까지는 성준이, 7시부터 8시까지는 아이들, 8시부터 9시까지는 제가 쓸게요. 어머님은 오후 시간대에 편하게 쓰시면 돼요. 말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족끼리 살림하는 방식일까요? 마치 하숙집 규칙 같았어요. 성준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말수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습니다. 성준아,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니다. 그냥. 하지만 정작 말하려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싫다고 말할 수도 없고 집 규칙이 불편하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성준이 중간에서 곤란해질 게 뻔했거든요. 그냥 엄마가 맞춰드려요. 윤희도 나름대로 신경 쓰느라 그런 거예요. 성준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무책임한 중간자 역할이었어요. 자기 어머니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아내 편만 드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았는데 소율이 갑자기 얼굴을 찌푸렸어요. 엄마, 할머니 냄새나. 소율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윤희가 아이를 타이르긴 했지만 목소리에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마치 형식적인 꾸지람이었어요. 할머니랑 같이 밥 안 먹을래요. 소율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윤희는 그러면 너 혼자 먹어라고 말했습니다. 말리지도 않았어요. 말수는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5살 아이가 할머니를 멀리하게 만든 게 누구일까요? 분명 어른들의 태도를 보고 배운 거였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좋아해요.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조차 말순에게는 더 슬프게 들렸어요. 10살 아이가 할머니를 위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게 말이죠. 그날 밤 말순은 화장실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화장실 문에 또 다른 종이가 붙어 있었거든요. 화장실 이용 수칙일. 사용 후 반드시 환풍기 작동이. 변기 뚜껑 닫고 나오기. 3. 수건은 개인 수건만 사용사. 긴급시가 아니면 정해진 시간에만 이용. 마지막 줄을 읽을 때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해진 시간에만 화장실을 써야 한다니 이게 사람 사는 집일까요? 다음 날 아침 말순은 일찍 일어나서 청소를 했습니다. 거실 바닥을 닦고 현관도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그런데 윤희가 일어나더니 또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청소용품도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제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럼 내가 청소 안 하는 게 나을까?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미리 말씀 좀 해주세요. 제 방식이 있거든요. 윤희의 방식, 윤희의 규칙, 윤희의 시간표. 이 집에서는 모든 게 윤희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수는 점점 더 작아져 갔어요. 윤희 어머니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벨도 안 누르고 그냥 들어왔거든요. 어머, 사돈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적응 잘하시나요? 그냥저냥. 아이고, 그러시겠어요. 이런 좁은 아파트에서 여러 명이 살면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죠. 윤희 어머니는 계속해서 비꼬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냉장고를 열어보고는 혀를 찼어요. 이게 뭐예요? 포스트잇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네.
우리 윤희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알겠어요. 말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며느리가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저녁에 혼자 방에 앉아 있으니 모든 게 답답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왔는데 여기서는 세입자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는 것 같았어요. 세입자라면 최소한 자유는 있을 텐데 여기서는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말수는 서랍에서 정산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35만 원. 이 돈을 내고 이런 대접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차라리 혼자 살 때가 나았던 것 같았어요. 그때 시골집이 그리워졌습니다. 좁지만 자유로웠던 그 집, 아무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이 말이죠. 말순에게 유일한 위안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였어요. 시골에서도 교회를 다녔던 말순은 서울에 올라와서도 가까운 교회를 찾았습니다. 첫 주일에 혼자 교회에 갔을 때 교인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처음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는지.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아들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우리 교회에서 편안히 예배드리세요. 교회에서만큼은 아무도 말순을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도 기도할 때도 자유로웠어요. 집에서 느끼는 그 답답함이 여기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좋았어요. 비슷한 나이의 권사님들이 말순을 챙겨주었거든요. 어머니, 다음 주에도 오세요. 우리가 김치찌개해서 같이 먹어요. 고맙습니다. 꼭 올게요. 말순은 정말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말순은 윤희에게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희야, 동네 교회에 다녀왔는데 사람들이 참 좋더라. 아, 그래요? 좋으시겠네요. 윤희는 대충 대답했지만 별로 관심 없어 보였어요.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말순은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시골에서 가져온 한복을 꺼내 입고 머리도 곱게 빗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윤희가 물었습니다. 교회 가려고. 아, 택시 타고 가실 거예요? 아니, 걸어서 갈 수 있어. 가깝더라고. 그래도 어머님 다리가 아직 완전히 안 나으셨잖아요. 택시 타세요. 윤희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말수는 택시를 타고 교회에 갔어요. 가는 길에 미터기를 보니 5천 원이 나왔습니다. 오는 길에도 5천 원이면 왕복 10,000원이네요. 교회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 때 윤희가 뭔가 계산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머님, 교회 왕복 택시비가 얼마나 나와요? 10,000원 정도. 한 달이면 4만 원이네요. 그것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에요. 윤희의 말투가 부담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말수는 이번에는 걸어서 가기로 했어요. 택시비가 부담스럽다는 윤희의 눈치를 봤거든요. 어머님, 걸어서 가세요? 다리 괜찮으세요? 응, 천천히 걸으면 괜찮아. 하지만 걸어서 가는 길이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숨도 찼어요. 예배 시간에 늦을 뻔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은 더 힘들었어요. 중간에 2번이나 쉬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완전히 지쳐 있었죠. 어머님, 얼굴이 안 좋으세요. 괜찮으세요? 성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조금 걸었더니 다리가 아파서. 교회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무리하지 마세요. 성준의 말에는 은근히 교회 가는 것을 말리는 뉘앙스가 있었어요. 네 번째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말수는 교회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윤희가 다가왔어요. 어머님, 오늘은 집에서 쉬시는 게 어때요?
왜? 주말엔 좀 쉬자 싶어서요. 어머님, 교회는 다음에 가시고. 다음에? 네, 날씨도 추워지고. 어머님 몸도 생각해서요. 윤희의 말은 듣기 좋았지만 실제로는 교회 가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말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결국 말수는 그 주일에 교회에 가지 못했습니다. 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 더욱 외로웠어요. 다음 주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댔어요. 유일한 위안거리마저 사라진 거죠. 대신 말수는 일요일마다 옥상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옥상은 높고 조용했어요. 거기서 혼자 찬송가를 흥얼거렸습니다. 주 은혜임을 믿는 자는 주 안에서 기뻐하리. 찬송가를 부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부르던 그 찬송가가 이제는 혼자서만 부를 수 있다니요. 옥상에서 내려다보니 멀리 교회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바로 저기인데 갈 수가 없었어요. 택시비가 부담스럽다고, 걸어가기엔 멀다고, 주말엔 쉬어야 한다고. 어느 날 동네에서 우연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몇 동에 사세요? 아들 며느리랑 같이 사시나 봐요. 며느리한테 부양받고 사시니 좋으시겠어요. 그 아주머니는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었겠지만 말순에게는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이었어요. 며느리가 효부시나 봐요. 요즘 같은 세상에 시어머니 모시기가 쉽지 않은데. 그냥저냥. 말수는 더 이상 대화하기 싫어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주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날 밤 말수는 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멀리 보이는 교회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말수는 혼자서 찬송가를 불렀어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찬송가였지만 그래도 부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라는 마지막 안식처마저 빼앗긴 말수는 정말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집에서는 눈치 보며 살아야 하고 교회에도 갈 수 없고 이제 정말 혼자였어요. 말순이 아들 집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적응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아침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어머님, 어머님. 윤희가 거실에서 소리를 지르며 말순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어요. 말순은 깜짝 놀라서 방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래? 어머님 명의로 휴대폰 3개나 개통됐대요. 윤희 손에는 우편물 몇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통신사에서 온 개통 안내서와 요금 고지서였어요. 뭔 소리야? 내가 휴대폰을 언제? 여기 보세요. 어머님 이름으로 아이폰 세대가 개통됐어요. 한 달 요금만 30만 원이 넘어요. 말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은 휴대폰 하나도 제대로 못 쓰는데 세대를 개통했다니요. 내가 그런 거 한 적 없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기 어머님 주민등록번호랑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윤희가 서류를 말순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정말로 말순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었어요. 성준이 회사에서 급하게 돌아왔습니다. 윤희가 전화해서 불러온 거였죠. 어머니, 이게 뭐예요? 휴대폰을 왜 이렇게 많이? 내가 안 했어. 정말로. 말순이 억울하게 말했지만 성준과 윤희는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혹시 누가 전화해서 뭔가 물어봤을 때 대답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다. 그런 적 없어. 하지만 말순의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며칠 전에 정말 전화가 몇 통 왔었거든요. 뭔가 당첨됐다는 전화도 있었고 선물을 보내준다는 전화도 있었어요. 어머님, 혹시 전화 받으실 때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윤희가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글쎄, 기억이 안 나네. 어머님, 그러시면 안 되죠. 요즘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제서야 성준이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이런 일이 요즘 자주 일어난다며 보이스피싱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어르신들이 주로 당하시는 사기 수법입니다. 전화로 개인정보를 빼내서 무단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대출을 받는 거죠. 그럼 우리가 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윤희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일단 신고하시면 조사해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윤희는 계속 화를 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전화 받을 때 조심하셨어야죠.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일부러가 아니라도 결과는 똑같잖아요. 우리가 피해보는 건 마찬가지예요. 성준도 한숨만 쉬었어요. 어머니 편을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윤희의 잔소리는 계속됐어요. 어머님, 앞으로는 모르는 전화 절대 받지 마세요. 특히 개인정보 묻는 전화는 무조건 끊으시고요. 알겠어. 알겠다고만 하지 마시고 정말 조심하세요. 이런 일 또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말순 고객님 명의로 대출 신청이 들어왔는데 본인이 맞으신가요? 대출? 내가 대출 신청한 적 없는데요. 은행 직원이 설명하기로는 말순 명의로 300만 원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는 거였어요. 다행히 서류에 문제가 있어서 승인되지는 않았지만 누군가 말순의 개인정보로 대출을 시도한 거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윤희는 완전히 폭발했어요. 어머님, 이제 대출까지요? 도대체 전화해서 뭘 그렇게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뭘 했다고 그래? 뭘 하셨냐고요? 개인정보를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윤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관리도 안 되는 분을 왜 우리가 모셔야 해요? 이런 식으로 피해만 계속 생기면 어떻게 살아요? 윤희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성준이 말렸지만 윤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 식이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휴대폰비, 대출 피해. 이런 게 계속 생기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뭔가 잘못했는지 혼란스러웠어요. 전화 받을 때 이름 정도는 말했을 수도 있었거든요. 어머님, 정말 조심해 주세요. 우리도 살기 힘들어요. 윤희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 가족이 피해를 본다는 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문제가 많은 사람인가 싶었어요. 휴대폰 사기에 당하고 대출까지 시도당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면 정말 가족들한테 짐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희가 또 다른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요양원도 한번 알아볼까요? 거기서는 이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해 주거든요. 요양원. 처음에 성준이 말했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말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문제가 많나? 문제가 많다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신 것 같아서요. 윤희의 말은 정중했지만 결국 집에서 나가라는 뜻이었어요. 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방에서 나왔어요. 어디 가세요? 나가겠어. 더 이상 패 끼치고 싶지 않아.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성준이 말렸지만 말순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스트레스 받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미안하다. 내가 조심하지 못해서. 말수는 눈물을 참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성준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말수는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시골집은 이미 정리해버렸고 서울에는 아는 사람도 없었죠. 일단 지하철역 근처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말수는 동네를 걸어다니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많아서 쉽지 않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통시장을 지나가는데 김치가게에서 아주머니가 혼자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김치통이 무거워서 옮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도와드릴까요? 말순이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이거 혼자 옮기기가 힘들어서. 두 사람이 함께 김치통을 옮겼어요. 김치가게 사장 박 아주머니는 말순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사세요? 이 동네에서 못 본 얼굴이네요. 아들 집에 있었는데 지금은 갈 곳이 없어요. 말순이 솔직하게 말하자 박 아주머니가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혹시 일 찾으세요? 우리 가게에서 도움이 필요한데. 정말요? 네, 김치 담그는 일인데 어머니 손이 좋아 보여요. 하루만 도와주시면 얼마나 일 잘하시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수는 기뻤습니다. 일할 곳이 생긴다니요. 그날부터 말수는 김치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김치를 담그는 일이었습니다. 시골에서 평생 해온 일이라 어렵지 않았어요. 어머니, 손맛이 정말 좋으시네요. 이 양념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박 아주머니가 말순이 만든 김치 양념을 맛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옛날부터 하던 대로 했어요. 특별한 건 없어요. 아니에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손님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말순의 손맛은 정말 특별했어요. 50년 넘게 김치를 담가온 노하우가 있었거든요. 젓갈의 양도 딱 맞고 고춧가루도 적당하고 마늘과 생강의 비율도 완벽했습니다. 며칠 후 박 아주머니가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우리 가게 한쪽을 내드릴 테니까 거기서 김치 장사해 보세요. 김치요? 네, 어머니가 만든 김치가 정말 맛있어요. 직접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박 아주머니는 가게 한쪽 모서리를 말순에게 내주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말순에게는 고마운 일이었어요. 여기서 주무셔도 돼요. 어차피 밤에는 가게 비어 있으니까. 말순은 김치가게 한쪽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김치 냄새와 파스 냄새가 섞인 곳이었지만 아들 집에서 눈치 보며 지내는 것보다 훨씬 편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김치를 담갔습니다. 신선한 배추를 고르고 정성스럽게 양념을 만들어서 김치를 담갔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이 김치 진짜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삭아삭하죠? 집에서 김치찌개 끓였는데 남편이 맛있다고 난리예요. 말순의 김치를 사간 손님들이 입소문을 냈어요. 정말 맛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말순의 김치를 사려고 줄을 서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특히 젊은 엄마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할머니, 이 김치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비법 좀 알려주세요. 비법이라 할 게 없어요. 그냥 정성으로 담그는 거죠. 말수는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게 즐거웠어요. 아들 집에서는 말 한마디 조심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여자 손님이 휴대폰으로 말순을 찍더군요. 할머니, 인스타그램에 올려도 돼요? 이 김치 정말 유명해져야 해요. 인스타그램이 뭔가요? 인터넷에 사진 올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말수는 잘 모르겠지만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치가게에 젊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모두 휴대폰을 들고 말순을 찍었습니다. 할머니, 인스타그램에서 봤어요. 김치 할머니시죠?
할머니 손맛 진짜 대박이에요. 박 아주머니가 설명해 주었어요. 어머니, 인터넷에서 유명해지셨어요. 할매 김치라고 검색하면 어머니 나와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말수는 인터넷을 잘 모르지만 자신의 김치가 유명해졌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매출도 급증했습니다. 박 아주머니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정말 사업자 등록하고 제대로 해야겠어요. 말수는 꿈만 같았습니다. 아들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는데 이제는 자립할 수 있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거기 있었어요? 성준이었습니다. 윤희도 함께 왔어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김치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윤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일하고 있어. 말순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성준이 말했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여기가 좋아. 어머니, 여기서는 누구 눈치 안 봐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어. 그리고 말순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야. 윤희는 말순이 만든 김치를 조심스럽게 사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말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제 며느리도 자신의 손님 중 하나가 된 거였죠. 말순의 김치 가게가 인터넷에서 유명해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젊은 손님들이 찾아와서 김치를 사갔고 휴대폰으로 사진도 찍어갔어요. 말수는 이런 일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카메라를 들고 가게에 들어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 방송국에서 나온 기자입니다. 방송국이요? 네, 할머니 김치가 너무 유명해져서 방송에 소개하고 싶어요.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박 아주머니가 옆에서 말순을 부추겼어요. 어머니, 방송 나가시면 더 유명해져요. 좋은 기회예요. 말순은 얼떨떨했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방송 인터뷰라니 시골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럼 해보겠습니다. 기자는 말순이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촬영하고 손님들이 김치를 사가는 장면도 찍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순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김치를 만드시게 됐나요? 평생 김치만 담가왔어요.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정성으로. 할머니는 원래 어디서 사셨어요? 시골에서 혼자 살다가 아들 집으로 왔었는데 말순이 말을 멈췄습니다. 갑자기 아들 집에서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아들 집은 어떠셨어요? 기자의 질문에 말순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좋은 말만 해야 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글쎄요. 내가 니네 집 식구는 아니었더라. 손님이었더라. 말순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식구라 생각했는데 내 자리는 식탁이 아니라 가계부였더라. 기자는 말순의 말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뜻인지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처음에는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매달 생활비를 달라고 하더라고. 35만 원씩. 말순이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는 포스트잇이 붙고 화장실 쓰는 시간도 정해지고 손녀는 할머니 냄새 난다고 같이 밥도 안 먹으려 하고 그래서 나오시게 된 건가요? 응.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해서 내가 문제 있는 사람 취급받더라. 관리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요양원 이야기까지 나와서 더 이상 패 끼치고 싶지 않았어.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좋아. 여기서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거든. 손님들이 내 김치 맛있다고 하고 고맙다고 하고
말순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돈도 벌고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여기가 진짜 내 집 같아. 기자는 말순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같은 상황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글쎄, 나이 들어도 포기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디선가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방송은 일주일 후에 나갔습니다. 지역 뉴스 시간이었는데 말순의 이야기가 생각보다 큰 반응을 얻었어요. 방송을 본 사람들이 김치 가게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치를 사러 온 게 아니었어요. 할머니, 방송 봤어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할머니 이야기 듣고 울었어요. 저도 며느리 입장인데 반성하게 됐어요. 나이 든 어르신들도 많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나도 아들 집에서 눈치 보며 살고 있어요. 할머니 보니까 용기가 나네요.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말수는 이런 반응이 놀라웠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인터넷에서도 말순의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매 김치 할머니의 진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이 공유됐어요.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우리 할머니 생각나서 울었어요. 요양원 보내려던 생각 바꿨습니다. 며느리로서 반성합니다. 할머니 응원해요. 그런데 며칠 후 성준이 다시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엄마. 성준이 말순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방송 봤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 하신 줄 몰랐어요. 괜찮다. 괜찮지 않아요. 내가 엄마를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성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희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는데? 시어머니를 돈 받고 재운 며느리라고.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말수는 그런 줄 몰랐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퍼질 줄은 생각 못 했거든요. 엄마, 제발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우리가 다 잘못했어요. 성준아, 이제 정말 달라질게요. 윤희도 달라졌어요. 엄마 없이는 안 되겠다고. 정말 가족으로 모시겠다고. 성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우는 모습을 보니 말순도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 아이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특히 민호가. 할머니가 만든 김밥 생각난다고. 말순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과 손자들이 그립긴 했어요. 하지만 다시 그런 생활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성준아, 엄마는 여기서 살고 싶어. 엄마, 여기서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 성준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단호한 표정을 보니 억지로 데려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이대로 혼자 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가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할까요? 말순의 방송 이야기가 나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치 가게는 이제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어요. 말순은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김치 가게 주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김치 가게네요. 윤희 어머니였어요. 윤희와 함께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윤희의 표정이 영 좋지 않았어요. 어머, 사돈. 여기서 장사하고 계셨네요. 윤희 어머니는 가게를 둘러보더니 콧방귀를 뀌었어요. 방송까지 나왔다던데. 사돈,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윤희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윤희 어머니가 거침없이 말했어요. 방송에 나가서 우리 윤희 나쁘게 만들고
인터넷에 온갖 악플이 달렸어요. 며느리 망신시키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엄마, 그만해요. 윤희가 어머니의 팔을 잡으며 말렸어요. 하지만 성준이 계속 어머니를 데려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온 거였습니다. 내 딸이 시어머니 때문에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어요. 사과하세요. 내가 왜? 사실을 왜곡해서 말했잖아요. 우리 윤희가 얼마나 정성껏 모셨는데. 말순이 비웃었어요. 정성껏? 35만 원 받으면서?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한 집에서 살면서 생활비 내는 게 당연하잖아요. 윤희 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 윤희가 공짜로 시어머니 모셔야 해요? 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꺼져. 뭐라고요? 꺼지라고 했어.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 말순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우리 가요. 윤희가 어머니를 끌며 말했어요. 하지만 윤희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당당해요? 아들한테 얹혀 살던 주제에. 내 아들이 불쌍해서 지금까지 참고 있었어. 말순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한 번만 더 무례하게 굴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뭐 어쩔 건데요? 이 김치통에 너 얼굴 담글 수도 있어. 50년 넘게 김치 담그면서 힘 좀 길렀거든.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엄마 가요. 빨리. 윤희가 어머니의 팔을 세게 잡아 끌었어요. 윤희야, 저 사람이 우리를 무시하는데. 엄마, 제발. 이러면 안 돼요. 윤희가 거의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어요. 우리 나가요. 지금 당장. 결국 윤희가 어머니를 억지로 끌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며칠 후 성준이 혼자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엄마. 윤희 어머니가 그런 말 할 줄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성준의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윤희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어머니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그럼 왜 안 와? 어머니한테 얼굴 들기 부끄럽다고. 엄마, 우리 밥 좀 해줘. 성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말수는 가게 뒤편에서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성준이 혼자 앉아서 밥을 먹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성준아, 윤희한테 전해. 네. 진심으로 미안하다면 직접 와서 말하라고. 일주일 후 윤희가 아이들과 함께 가게에 왔습니다. 윤희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윤희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할머니. 민호와 소율이 달려와서 말순을 안았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어머님, 김치찌개 해주세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말순은 가족들을 위해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모두 함께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말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님,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윤희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든. 너 어머니는 우리 집에 오지 마. 내가 있는 한 절대로. 알겠어요. 그리고 더 이상 생활비 정산 같은 건 없어야 해. 네, 절대 안 할 거예요. 일요일에는 교회 갈 거야.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말수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시 같이 살아보자. 엄마, 할머니, 가족들이 기뻐했어요. 그날 저녁 말수는 아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달랐어요. 냉장고에서 포스트잇이 다 떨어져 있었고 욕실 시간표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어서 들어오세요. 우리 집에 오신 걸 환영해요. 윤희의 인사가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말순이 만든 김치찌개였어요. 모두들 맛있게 먹었고 누구도 눈치를 주지 않았습니다. 돈은 나눌 수 있지만 밥상은 마음으로 나누는 거구나.
말순이 혼자 생각했습니다. 진짜 식구란 밥 한 끼를 같이 먹으면서 마음을 나누는 사이인 것 같았어요. 이제야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